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봐야죠.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건강 구독 살펴보기 전에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지금 미처 가리지 못한 얼굴이 너무 시렵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도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5도, 체감온도 영하 20도로 어제만큼 춥습니다. 네, 오늘도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에 이어서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서해안에는 폭설이 이어집니다. 시설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눈을 수시로 치워주시고요. 빙판길에서는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대설특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도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고 있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 그 밖에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온종일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영하 7도, 청주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츰 풀리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일요일에는 서울 등 서쪽 지역에서 눈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출근길 정말 따뜻하게 입으셔야 할 텐데요.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 여러 벌 입어주시고요. 방한용품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폐지 불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요, 어제 국토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되고 말았습니다. 네, 불발된 이유와 함께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당초 이 해당 실거주 의무를 두고 첨예하게 여야 간 의견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다소 이 의견 대립이 좀 좁혀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 실거주 전면 폐지를 요구하던 여당과 정부는 입장을 바꿔서 탄력적 거주를 허용해주자라는 완화안으로 선회했고요. 이 때문에 이 실거주 의무는 2대, 이 주택 처분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결국 법안 처리가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투기를 막겠다 이런 걸로 나온 거잖아요. 네. 글쎄 일각에서 무리한 규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 제도라는 건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저렴한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무조건 2년에서 5년까지 거주를 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전세를 끼고 이렇게 청약을 받는 이른바 갭 투자의 투기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2021년도에 도입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투기가 아니라 이 실수요자가 대다수인 청약 시장에까지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면서 무리한 규제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요. 이 정부는 올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에 또다시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이 국토부에 따르면요. 현재 실거주 의무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 전국 기준으로 4만 7천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들어갈 때 잔금 이게 목돈 들어갈 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전세를 주고 나는 딴 데 살더라도 해서 그 집을 먼저 구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안 되면 이거 어떡하지? 저 전세는 일단 안 되는 거 내가 들어가야 안 되면 되고, 네.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야, 예.
자, 다음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간병 지옥입니다. 이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간병으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 문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어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족 간병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오죽하면 뭐 간병 지옥 너무 뭐 마음 아픈 말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신조어까지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부담하는 간병 부담이 컸기에 이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사적 간병비 부담은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올해 약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간병 도우미 비용 역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현인원 230만 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려서 간병비 부담을 약 10조 7천억 원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그냥 가족의 문제, 가정에 그냥 맡겨놓고 개인의 문제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힘든 걸 알아요. 근데 어제 발표된 내용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어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발표한 경감 방안을 조금 살펴보면요.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 추진, 또 이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 및 복지기술 적극 활용 등의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증 수술 환자나 치매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의료 인력 확대로 이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요양병원들도요,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퇴근 후에도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문형 간호 통합센터 또한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 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네. 거고요. 네. 이게 시행이 될 때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다른 데로 돈이 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잘 좀 네.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이자 환급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소상인분들 굉장히 좋은 소식을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요,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금융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4%가 넘는 금리로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냈던 이자액의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냈던 이자를 돌려받는다. 좀 힘들었던 자영업자들한테 네.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원 대상과 환급 금액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 은행연합회는요, 어제 이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 또 금감원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무거운 이자 부담을 진 자영업자 등에게 지난 1년 동안 냈던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 환급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자 환급 대상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요. 환급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4%가 넘는 이자를 냈을 경우 그 초과분의 약 90%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 초과분의 90%요? 90%요?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환급 시기가 언제예요? 각 은행들은요, 다음 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이제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1인당 약 평균 85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조 원 규모입니다. 2조 원 규모는요,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지원 대상이 되는지 이거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청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근데 또 하나 걱정은 이거 보이스피싱에 또 이용당할까 봐 그게 걱정인데 이거 본인이 먼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보이스피싱이 오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요. 주식 양도세입니다. 이 주식 양도부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기획재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협의를 했고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연내 개정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요. 연말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또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대주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과는 달리 양도 차익의 최소 20%를 세금으로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대주주의 요건이 50억 원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최대 25%에 달하는 양도 차익 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동안 지분율보다는 사실상 이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로 간주되었던 이 투자자들이 많아졌던 만큼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이 세부담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10억, 50억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네, 한 종목에. 내 얘기는 아니네. 그러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 이건 뭡니까? 예, 기재부는요, 이번 조치를 두고서 고금리 환경 지속, 또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의 상황을 고려했다 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해서 연말에 이 대규모 주식을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좀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팔게 될 경우에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이 소액주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이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뒤에 설명을 들으니까 또 내일이기도 하네요. 네. 이 사람들이 확 내놓으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주가가. 네. 그럼 나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피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쳐서 나한테도 파동이 오는 거였구나. 네. 아, 나는 남의 김장. 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복고 문화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레트로 감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레트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제대로 볼 수 있는 네. 곳. 진정한 레트로가 아닐까 싶은데 그곳이 어디인가요? 거기 가면 70년 된 책방이 있고요. 128년이 된 극장을 만나볼 수 오. 있답니다. 무슨 세트장인 것 같으시죠? 예? 인천입니다. 인천으로 가시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요즘. 인천의 골목에 가면 조금 더디게 흐르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지니고 있는 매력을 지켜내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정감 어린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신포국제시장. 맛의 천국이라 불리는 신포시장에서 두둑히 배도 채우고요. 1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 구경까지.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인천 문화의 도시로 떠나봅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배다리 마을. 마을 곳곳에서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데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 사셨던 모습이 고스란히 아직까지 담겨져 있어서 제가 자랄 때 그 추억 같은 게 한눈에 또 떠오르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배다리 마을인 것 같습니다. 인천 배다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바로 헌책방 거리입니다. 길게 뻗은 도로에 한때는 40-50개가 넘는 헌책방이 북적였지만 지금은 5개의 책방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골목을 지키고 있는 서점 중 한 곳, 인천의 제1호 헌책방을 찾았습니다.
책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전정희 작가입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된 책방이라고 들었어요. 1953년 이제 6.25 끝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25 때부터 이제 여기 하셨던 이제 일대 오태훈 그 사장님이 계세요. 이 일대 하시던 분이 인천 최초의 이제 책방을 시작하신 거죠. 건강이 안 좋아진 일대 사장님의 부탁으로 2018년부터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상봉 사장님. 그에게 이곳은 단지 책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온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가슴 따뜻한 공간이랍니다. 예, 스필집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장사는 안 되는데. 행복하죠. 서로 행복하죠. 이게 어떤 돈으로 연관되는 네, 건 맞아요. 없는데, 네. 그렇지만 책이 가득하고 하니까 그 마음의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책방이 문을 연 지 올해로 72년. 그 사이 여러 책방이 문을 닫고 북적이던 손님도 사라졌지만 사장님은 오늘도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선 배다리가 혼책방 거리인데, 이제 한 책방 하나가 없어지면, 그때 5개 남았는데, 없어지면 이제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배다리라고 하는 지역에 저는 메리트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그 갤러리 이름도 배다리라는 이름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배다리 속에서 하나의 그 거점이 공간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양철 로봇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이곳은 과거 양조장으로 사용됐던 건물인데요. 양조장이 문을 닫은 후 보수 공사를 거쳐 2018년부터 전시나 공연 등이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덕분에 한산했던 배다리 마을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죠. 그 이제 나무를 갖고 와서 이제 많이 대문도 새로 달고, 그다음에 요 앞에가 지금 어머니가 개 안고 계시는데 여기가 저희 안방이었습니다. 남쪽은 지붕을 갖고 이날은 재개발로 사라진 마을에 살던 이들이 모여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평범했기에 더욱 그리운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지 눈가가 촉촉해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라진 동네이지만 어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치들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면 좋겠어서 이런 자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옛날 생각을 추억하면서 아주 즐겁습니다. 즐겁고 한편으로는 약간 서글프기도 하고 나의 몸이래. 마을은 사라졌지만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서글픔도 행복이 될 수 있겠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 인천 배다리 마을이었습니다. 배다리 마을 구경을 끝내고 슬슬 허기가 질 때쯤 들르면 그만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포 국제시장입니다. 새로운 항구라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진 신포시장은 인천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으로 19세기 말 신포동 일대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급 채소를 판매한 푸성귀전에서 시작됐다는데요. 지금은 가지각색 먹거리들로 유명하죠. 특히 이 닭강정은 바삭하면서 알싸한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신포시장의 명물입니다. 네. 드디어 30분을 기다려서 닭강정을 제가 손에 잡았습니다. 자고로 닭강정은 따뜻할 때 먹는 게 제 맛. 어때요? 맛있어요? 매콤해요. 제가 매콤한 걸 좋아하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네요. 부산에 이어 두 번째 국제시장인 인천 신포시장. 이곳에 오면 누구나 걸음이 느려집니다. 선생님, 이게 바로 참숯김이네요. 거부할 수 없는 맛의 유혹. 사장님.
그냥 제가 너무 맛있는데 손이 없어요. 네. 좋나 봐요. 인심은 또 얼마나 좋은지 가는 곳마다 맛보기 서비스는 기본인데요. 덕분에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마음까지 넉넉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찾은 곳은 극장. 인천 중구에 자리하고 있는 이 극장은 조선인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극장이랍니다. 1895년에 설립돼 그 역사가 무려 128년이나 되었다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극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시고 예, 이곳에 제가 한 10년 전에 네. 가족하고 함께 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예, 70, 80년대 그때가 최전성기였고요. 네. 그때는 뭐 사람이 좋은 영화가 인기 있는 영화가 있으면 사람 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붐비던 극장이었습니다. 이게 광고 망향이라고 하는 그 연극을 했던 거, 그 극장에서 연극도 했어요. 네, 그리고 배수라고 하는 영화, 엄앵란 나오는 영화죠. 예. 이거는 56년도 모습입니다. 한때 연간 입장객이 15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이름을 떨쳤던 이곳. 하지만 역사가 깊어질수록 이곳을 찾는 발길은 조금씩 줄고 있답니다. 극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극장료도 8,000원이고 조조로 보면 또 6,000원이니까 시민들이 좀 관심 갖고 많이 곳에서 관람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또 극장이라는 네, 그 네. 의미를 두고 네. 전국 각지에서 또 한 번쯤 와볼 것 같아요. 예. 개관 이래 약 130여 년 동안 인천 시민의 문화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이곳. 옛날 감성이 살아있고 그 엄마 아빠랑 같이 보고서 나오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여기 팝콘도 싸고 콜라도 싸서 기분이 좋아요. 사라진 듯한 정겨운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인천. 잠시 잊고 지냈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질 때 빛바랜 추억과 현재의 삶이 공존하는 인천으로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분 전환 삼아 한번 갔다 오면 좋겠네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과거로의 여행. 레트로. 네.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는 거 같아요. 예. 요즘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생활 습관이 병을 만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전염성 질환 외에 거의 모든 질환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 팁까지 드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닥터 하우스 가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나성훈입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얘기를 알려주실 거죠? 이정수님,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 그러니까 한국인의 주식은 무엇일까요? 아이, 쌀이죠. 말해 뭐합니까? 그렇다면 한국인에게만 있는 질병은 뭔지 아시나요? 뭐지? 비만? 아닌데? 뭘까요?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네. 김치는 영어 표기가 한국말 그대로 김치듯이 이 질환의 영어 표기도 한국 발음 그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이자 정답은 바로 한국인의 병, 화병입니다. 그 드라마, 영화에서도 정말 이게 뽀글뽀글 끓어오는 거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우리 한국어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쓰이는 이 화병은 흔히 우라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화병을 간단하게 말하면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풀어지지 못하고 오랜 기간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의 통증으로 드러나서 몸의 질환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게 이제 화병이 되는 거군요. 땡! 틀렸습니다. 아닙니까? 네. 화병과 스트레스는 엄연히 좀 다릅니다.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 발병한 질환이 화병인 거죠. 병원에 가시면 U20.2라고 하는 이 고유한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화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의료보험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병은 엄연한 하나의 질환이죠. 그러면 화병으로 인한 증상도 있습니까? 그럼요.
화병으로 인한 증상이 대표적으로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꾸 화가 납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되면 우울, 불면, 불안, 그리고 무기력 이런 증상들이 더해집니다. 아니, 암이라는 것도 이 단계가 있잖아요. 혹시 그럼요. 화병도 단계가 있습니까?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이 초기에는 억울하고 짜증나고 이 쉽게 화가 나는 이런 정신적인 증상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중기로 접어드는데요. 그러면 몸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만성화돼서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더 아프거나 아주 큰 질환으로 악화가 되는 것이죠. 아주 큰 질환이라면 그 뭘까요? 합병이 오래되면 심장이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중풍 같은 이런 질환들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합병으로 생긴 이 억울함이라든지 우울증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이런 고통들이 쌓이는 게 그냥 이게 원인입니까? 화병의 원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배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도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력 이런 게 주요 원인이죠. 세 번째로는 뭐 사업 실패한다든지 누구한테 돈이 떼였다든지 이런 금전손실로 한 생활고, 아이들의 사건 사고 또는 자녀분들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이어지죠. 이 화병을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은가 봐요. 물론입니다. 합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환자의 수는 여성이 65만 명, 남성이 한 34만 명 정도니까 굉장히 많죠.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은 취업나 이런 것으로 또 젊은 분들 화병도 굉장히 늘고 있죠. 아니, 화병이 있음에도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진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의 가슴 부위를 눌러보는 겁니다. 요 코와 배꼽을 이은 이 정중앙선과 양쪽에 있는 가슴 유두선을 이은 이 중간에 만나는 점, 이 가슴 중앙쯤 눌러보면 이 부위를 전중혈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옛날 어머님들 화병이 있으면 아유 답답하다 하고 두드리는 그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자기 손으로 꼭 눌렀을 때 악 하고 이렇게 비명이 나올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화병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눌렀을 때 이 통증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좀 심하게 통증이 있다면 전문 병원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진단이 체열 진단 검사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저외선 체열을 측정해서 어느 부위에 열이 쏠려 있는지 또 어느 부위가 순환이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병이라는 게 불치병이죠? 이거 영원히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가슴이나 머리로 쏠린 열을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이 안정이 되고 화가 좀 삭죠. 그럼 이 머리와 가슴에 있는 열을 뽑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한방에서는 금진오객이라고 하는 혀 밑에 사혈요법을 씁니다. 혀 밑에 정맥을 사혈해서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로 쏠린 열을 직접 몸 밖으로 뽑아내는 시술이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화가 났을 때 이거 화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있죠. 일단 화가 난 그 사람,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겁니다. 화가 났던 그 장소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 뇌는 화가 난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화가 났지만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속으로 간단하고 자기한테 익숙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화가 났을 때 고의적으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공간에서 몸은 벗어나지 못해도 정신은 다른 리듬에 있게 되어서 분노는 줄어들고 막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해서 우리 화병 생기지 않게 잘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화병의 예방법부터 치료법까지 그리고 탈출법까지 알려주신 나성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민환입니다. 선생님 이번 주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정수님, 혹시 우리가 하루에 눈을 얼마나 깜빡이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는 1분에 약 20회, 하루에 15,000회 정도 깜빡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분비돼서 강한 빛과 먼지, 티끌 등으로부터 각막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건강을 위한 이러한 작용과 관계없이 눈을 깜빡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과도하게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바로 눈을 자꾸 깜빡이는 아이, 소아틱 장애입니다. 아니 틱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틱을 하는 부위에 이상한 불편한 느낌이 생기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틱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전조 감각 충동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눈을 깜빡이면 그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상한 느낌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틱을 참으라고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이상한 느낌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느낌은 눈을 감지 않고 오래 뜨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동안 눈을 감지 않고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따가워져서 감지 않고는 못 버티는 것처럼 전조 감각 충동도 처음에는 조금 참을 수 있지만 참을수록 점점 더 강하게 느껴져서 결국 참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눈을 깜빡이는 증상 외에 틱 장애의 다른 증상은 없나요? 몸을 움직이는 운동 틱 증상이 있고요. 킁킁거리는 등 소리를 내는 음성 틱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소리만 나타나는 단순 틱이 있고요. 점프를 하는 등의 복잡한 동작, 욕설이나 외설적인 말을 반복하는 복합 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이 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틱 장애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편인데요. 틱 장애를 치료하는 환자가 지난 2010년 16,120명에서 2020년 27,719명으로 10년 만에 무려 30%나 늘었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틱 장애를 앓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틱이 나타나면 너무 무서울 텐데 어떻게 이게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 거죠? 땡!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 틱과 음성 틱 중 한 카테고리만 1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 틱 장애나 운동 틱도 있고 음성 틱도 있으면서 1년 이상 지속되는 뚜렛 증후군의 경우에는 아이가 자란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틱 장애는 왜 생기는 겁니까? 혹시 그 유전인가요? 틱 장애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 요인만이 틱 장애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뇌신경의 불균형 상태 때문에 이상한 감각, 전조 감각 충동이 생기고 결국 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뇌의 각 부위는 성장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기 뇌는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틱이 어릴 때 잘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라면서 뇌신경의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늦게 자라는 부위도 결국은 다 성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크면 틱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는 성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틱도 많다는 겁니다. 틱이 아닌 다른 질환 때문에 뇌신경의 불균형이 생긴 경우에도 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DHD, 강박증,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같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강한 틱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게다가 이런 질환들은 아이가 자란다고 해서 자연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뇌신경의 불균형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에 틱도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틱 장애 같은 경우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먼저 아이에게 뇌신경 불균형이 생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직 덜 성장해서 뇌신경 간의 불균형이 생긴 경우 뇌가 잘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ADHD나 강박증, 불안장애 등의 신경 증상 때문에 뇌신경 불균형이 생기고 틱이 따라온 아이라면 ADHD, 강박증, 불안장애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뇌 불균형도 사라지고 틱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은 틱은 신경질환이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틱이 생겼다고 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많을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학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면 좋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 너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소아틱장에 대한 정보 잘 알려주신 우리 김민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나눠볼까요? 건강 구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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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모사훈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거리 나가면 뭐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풉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포토존이라고 하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이런 연말에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즐기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때 되면 이제 뭐 흰눈 사이로 하면 좀 미끄러운데도 나가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연말 되면은 다른 분위기들은 다 좋은데도 솔직히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긴 합니다.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게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약속도 많고 약속 있으면 먹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있으면 많이 먹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새해 맞으면 배가 그냥 좀 이렇게 볼록 나오는 이런 살찌는 거 좀 걱정되긴 해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도 많이 먹었습니다. 와, 연말에는 정말 약속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더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여름보다 겨울에 살이 더 찌는 것 같아. 이렇게 단순히 뭐 느낌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느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나 새해쯤, 바로 요쯤이 사실 가장 많이 살이 찌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 먹을 것도 많고 모임도 많고 지금 말씀처럼 네. 그리고 연말에는 분위기가 좀 들떠서 연말인데 뭐 이러면서 내 몸에 관대해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네, 맞습니다. 아마 관대해지는 면도 있고요. 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세세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인데 1년 동안 뭐 주중, 주말 또 특정 요일들 특정한 날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갖고 한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근데 1년 중 가장 살이 잘 찔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 새해, 겨울, 거기에 주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우리 내일이 1년 중에 됐다. 가장 맞아. 살찌는 날인 거예요. 그러네. 다음 주.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일시적으로 이 표적화된 체중 증가 시기가 있으니까 예방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또 여름 휴가 때 이후에 여름에 많이들 살을 뺐다가 겨울에 또 많이 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새해 돼서도 다시 한번 또 살을 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였다고 합니다. 네, 뭐 연말 모임에서 사실 밥만 많이 먹으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잖아요. 김대환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연말 필요하죠. 모임 또 주말에 유독 많이 모이니까 주말에 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말도 연말인데 주말은 또 왜 연말은 주말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주말에 뭐 하죠? 불규칙한 생활 습관. 야식도 야식인데요. 수면 리듬도 주말에는 확실히 좀 깨지고요. 식사 리듬도 깨지기 때문에 주말에는 확실히 체중 증가가 더 많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증거로 우리가 가장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월요일에 오히려 체중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고 하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예,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 연휴 시작되는 거잖아요. 22, 23, 24, 25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예요. 이때 좀 먹겠습니다. 그러니 걱정이죠. 아유, 맞아요. 근데 걱정만 하면 뭐합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요, 좀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고 자주 먹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우 나는 물만 먹어도 배불러. 나는 공기만 마셔도 배불러.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도 살쪄.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 좀 체질인가요 그럼? 에이, 근데 뭐 물 많이 먹어서 배부를 수 있죠. 그쵸. 물배가 차면. 근데 공기를 마셔서 배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선생님?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기만 마셔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그냥 기분 탓은 아닌 증거가 있는데요. 미국의 국립보건의 연구진이 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쥐의 뇌에 광 센서를 한번 이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식욕과 관련된 뉴런의 변화를 활성화를 이렇게 해서 형광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때
자유롭게 이제 먹이를 먹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 생쥐들이 먹이를 핥기 시작했을 때 이 프롤락틴 방출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누련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호르몬 자체가 이제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이때 생쥐가 먹이 핥기를 멈추자 이게 비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이요. 이때 음식뿐만 아니라 공기를 위장에 주입해도 이 누련이 그러니까 활성화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야, 그럼 아니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많이 안 먹고 과식할 것 같으면 이렇게 물 한 잔 쫙 먹어서 물배 좀 채우면 덜 먹는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공기도 좀 마시고 그러면 좀 덜 먹고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네, 그래서 이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사실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식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무슨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사실 그 배고픔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장의 부피 변화를 감지해서 누련이 활성화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식욕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식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다이어트가 쉬워질 텐데 이게 식욕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살이 이렇게 쭉 찐다 싶으면 정말 독하게 마음 먹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네. 또 그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연휴 되면은 아무래도 좀 술도 먹잖아요. 그럼 이제 또 이제 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주는 가능한 한 튀긴 거 말고 좀 담백한 거 이런 거 먹고 또 이제 중간에 먹는 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렇게 설탕 시럽 이런 거 많이 들어간 거 말고 그냥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이렇게 딱 먹고 그런데 이거 먹으면서 느끼는 거. 야, 이것만 먹기 좀 어렵긴 해요. 다른 거 먹고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차 박사님 젊다. 오늘 같은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따뜻한 차 안에서 먹죠, 이제. 네, 아마도 우리 다이어트 관련돼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뭐 아메리카노를 이용해갖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아메리카노 이제 뭐 열량 따져서 마신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게 브랜드별로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칼로리가 한 10kca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봉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이 달달한 이 봉지 커피가요. 깜짝 놀랐는데 이게 250kcal가 된다 하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드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도 너무 과하게 마시면요. 살이 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아니 열량 없는데? 이게 또 무슨 그러니까. 소리인가요? 이렇게 달달한 케이크 먹을 때 사실 아메리카노는 제 마지막 양심이거든요. 근데 아메리카노도 살이 찔 수 있다? 네, 저도 아메리카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찾아봤더니 아메리카노 자체는 큰 죄가 없고요. 아메리카노 때문에 생기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면 어떻죠? 약간 흥분 상태가 되죠. 이 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콜티솔 분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뭘 하냐? 우리 몸의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렙틴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즉 콜티솔에 의해 나의 식욕 호르몬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먹고 싶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커피의 카페인으로 인해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때문에 식욕 억제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비만 이런 데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음식, 그러니까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나 이제 자율신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코티솔 호르몬이 지방 분해를 막고 오히려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하는 효과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복부에 이런 호르몬 수용체들이 많기 때문에 복부에 집중적으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장시간 이렇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요. 활성화됐던 교감신경의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 부교감신경들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안정 상태에서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빨라졌던 심박수도 느려지겠지만 이뇨작용이나 이런 원활한 대사활동들이 잘 안 되면서 이 우리 몸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면은 직장생활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럴 때 오아시스 같은 게 카페 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쭉 빨아먹는 건데 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네, 이 커피 이제 현대인의 생명수라고 불리우죠.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커피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 쪽에 나온 논문은 커피가 좀 안 좋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라는 데이터들이 꽤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커피 안에 있는 카페스테롤이라는 일종의 콜레스테롤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보면 그 뭐랄까 버터만 나는 그 갈색의 진한 크리마가 나오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 아메리카노가 이제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건데 이 크리마가 이 지방 덩어리, 커피 안에 있는 지방 덩어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린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스테롤 3mg 정도가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1%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종이 필터로 커피를 내리잖아요. 그럼 저 카페스테롤로 가는 크리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커피를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다면 이게 꾸덕한 크리마가 있는 에스프레소 베이스인 커피보다 그냥 덤덤하게 종이 필터로 내린 커피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야 오늘부터 드립커피집 준석에는요. 드립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먹거나 마시면서 살이 안 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먹어야 안 찝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 살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림막이 있어서 그래요. 여름에는 별로 가릴 게 없는데 이거 뭐 풍성하게 가리고 다니니까 그렇죠. 내 몸 그냥 뭐 나만 알아. 그리고 또 하나가 연말에 살찌는 이유는 우리 생각이 기왕에 베린 몸. 뭐 오늘 하루 더 먹는다고 이런 거거든요. 아니 새해는 살 빼자. 새해부터 하기 위해서 오늘은 먹는다 이거지 뭐. 늘 우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오늘 다이어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주제 영상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건강구독 오늘 주제는 살찌는 다이어트를 멈춰라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살찌는 다이어트? 살찌는 다이어트가 어디 있어? 살 빼는 다이어트죠. 살찌는 다이어트를 멈춰라. 잘못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건가 보다. 그죠?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우리 요즘 다이어트 방법들 정말 많죠.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평생 약간 숙명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옛날에 비해서 이 다이어트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전에도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게 많이 사실 이제 개선되면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도구들도 많아지고 세분화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넘쳐나는 다이어트에 대한 각종 정보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또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요. 다이어트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그냥 다이어트를 못했다. 다이어트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망치는 건강을 망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치 선생님들과 함께 실패 없는 확실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챙겨보죠. 첫 번째 구독 영상입니다. 업로드 해주세요. 공포 영화 다이어트? 아침에 어이? 진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아니, 공포 영화를 보면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보면 긴장되기도 하고 이렇게 집중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글쎄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 칼로리 소모 많이 되네. 그것 때문에 살 빠지나요? 네, 공포 영화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서늘함을 좀 느껴보겠다라고 이제 종종 보시죠. 이제 실제로 공포 영화가 더위를 좀 가실 수 있게 도움을 좀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위기감을 좀 느끼죠. 이제 그러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피부로 가는 혈관이 수축을 하고 그리고 피부에 있는 털을 세우는 그 모근도 함께 수축을 하면서 털이 이렇게 뿌쩍 쓰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서늘함,
느끼는 공포 영화 효과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쩐지 그 공포 영화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막 닭살이 돋고 그러잖아요. 맞아. 괜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네. 네. 네, 맞습니다. 거기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막 털이 쭉빛 선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잇목은, 그러니까 털을 세워주는 이 근육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거나 공포 영화를 볼 때 수축을 해갖고 그렇고요. 진짜로 머리카락이 실제로 쭉빛 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늘함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충남대에서 관련된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 공포와 기쁨의 정서를 자극했을 때 우리 별다른 질환이 없는 16에서 22세 학생 9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눠서 공포와 기쁨의 정서를 자극했을 때 이마, 눈, 코의 안면 온도 변화를 관찰해봤다고 합니다. 우리 공포 정서 자극은요, 공포 영화 장화 홍련을 보는 것으로 하게 됐는데 영화 관람 후에 체온을 다시 재보니까요, 참가자들의 이마, 눈앞, 콧등, 코앞 온도가요 0.04에서 0.69도 가량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저 장화홍련 솔직히 저 영화 너무 무섭다 그래서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 정도 가지고 제가 저 영화를 좀 보기에는 좀 심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증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의 체온이 실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확인한 실험 결과가 있잖아요. 사실 이걸 보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라고 사실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사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대사, 열량을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또 강력한 이제 공포감,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칼로리 소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겨울철에 이렇게 공포 영화를 보신다면 칼로리 소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야 되는 거야, 그럼? 글쎄요, 재밌는 얘기긴 하죠. 그 실제로 공포 영화에 관련된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90분짜리, 영국 대학팀의 90분짜리 공포 영화를 보여주면서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최대 184kcal까지 소모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국내의 한 상영관에서는 지난 2021년 전국 11개의 극장에서 공포 영화를 보여주는 이른바 칼로리 버닝 상영회를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무조건 공포 영화만 본다고 살이 빠지고 이러는 건 아니고 네. 운동도 좀 하고. 아이, 그럼요. 근데 영화 보면서 이거 하면은 빠지는 거 맞아. 네. 아니, 솔직히 저도 영화관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콜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팝콘 사주면은 어떤 생각 드느냐? 이걸 내가 다 먹는다고? 근데 나올 때 보면 다 먹고 오거든요. 이러면 아무래도 효과가 없겠죠. 광고할 때 다 먹잖아요. 맞아. 영화 시작도 전에. 시작하기 전에 먹지 영화 그런 집중하려고 걱정은, 정말.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로 칼로리 버닝하러 갔다가 우리 박사님처럼 뭐 탄산음료에 팝콘 다 먹고 나오면 진짜 혹 때려왔다 혹 붙이고 나오는 격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우리가 WHO에서 권장하는 1일 당분 섭취 권장량이 50g 정도인데요. 탄산 한 컵도 아닙니다. 한 반 컵 정도 되는 250ml만 마셔도 벌써 30g의 당분이 채워지는 거고요.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으나 팝콘 같은 경우도요. 당분 함량도가 76g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보다가 그냥 입이 심심하다고 해서 팝콘 좀 먹고 콜라 한 잔 하고 그럼 이미 1일 당분 섭취 권장량을 2배 이상 너무 뿌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당분은 체내 인슐린 감수성을 교란을 하고 당독소를 유발해서 비만뿐만이 아니라 염증까지 유발하게 되니까요. 공포 영화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러면 극장 가셔서 팝콘이랑 콜라를 사실 게 아니라 이미 가실 때 그냥 탄산수 하나랑 견과류 조금 들고 들어가시면 이거는 칼로리 버닝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들어가면서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데 팝콘에 탄산음료 없으면 서운해요. 그리고 막 요즘은 달달한 팝콘 그 막 향이 막 입 못 참습니다. 그냥 드시고 운동하시면 어떨까. 네. 이게 낫겠다. 극장까지 걸어가시고요. 네. 끝난 다음에 집에 걸어가세요. 네. 팝콘 좀 먹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그 살찌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잘못된 다이어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속설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더 알아보죠. 화면 주시죠. 네, 다이어트와 관련된 속설입니다. 설사 자주 하면 살이 안 찐다. 그치. 이거는 이거 일리가 뭘까요?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산물 같은 것 좀 잘못 먹고 배앓이 하잖아요. 그럼 한 3, 4일 정도 화장실을 한 30번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경험해봤는데 5kg는 쫙 빠지더라고요. 쫙 빠져. 여기가 쏙 들어가 이렇게. 맞아. 근데 자연적으로 설사병이 나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인위적으로 설사를 해서 살을 뺀다?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이제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설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수분들이 또 대다수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체중 감량이 이제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제대로 우리 몸에 흡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염 때문에 생기는 사실은 체중 감량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이 살을 빼려고 여러 가지 특정 약물들을 오남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약물이 설사를 하면 살 빠진다는 속설 때문에 설사약, 그러니까 변비약을 좀 자주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일시적인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뿐이지 오히려 사실 건강을 좀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빠지는 게 제 눈으로 본단 말이죠. 이게 빠지긴 하잖아요. 네, 우리 몸에 뭔가 이제 잘못된 게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설사죠. 정상적인 생리 반응인 건 사실입니다만 이거를 약물에 의해서 억지로 유도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장내에 있는 산도나 그 오스몰이라고 하는 농도가 안 맞는 그 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장액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그냥 억지로 빠지는 개념인데 이게 단순히 수분의 불균형뿐 아니라 장의 운동까지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오남용을 했을 때 생기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장기간 오남용을 하게 되다 보면요, 이 대작 근육 자체가 스스로 움직임을 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을 특발성 대장 무력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까지도, 이런 상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사약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데 이렇게 먹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냥 음식을 먹고 나면 자연스레 구토를 유발한다든지 혹은 설사를 유발해서 그냥 몸 자체에 음식물이 섭취 안 되고 수분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설사약이 없으면 그 변을 못 보는 상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계속 변비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니면 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폐색증까지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건 뭐 약간의 다이어트 맛을 보려다가 건강 자체를 잃을 수 있으니까 이 설사하고 이런 방법은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네요. 이건 완전 X입니다. X. 자, 네. 다음 속설 살펴보죠. 화면 주세요. 자, 다음 속설입니다. 곤약 먹으면 살 빠진다. 이게 굳이 분류를 하자면 곤약은 이게 살이 찌는 건 아니라고 저 알고 있거든요. 아니 당뇨 앓고 이러는 분들 밀가루 면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곤약 가지고 드시는 거 봤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네, 사실 우리 뭐 곤약을 먹는다고 해서 뭐 살이 빠진다거나 뭐 곤약만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뭐 살이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곤약이 유명해지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 때문인데요.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분 얼마 전에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에 나왔던 분인데요. 네. 그분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이 대사를 했던 분입니다. 어려운데 갑자기 야 어렵다 진짜. 아니 이거 연진이가 나오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 송혜교 씨 같은데 전혀 그 느낌은 안 나는. 아, 이거 성대모사 맞죠? 그러니까 송혜교 씨. B 정답 송혜교 씨. 그죠? 맞습니다. 운동은 아직 그 대사 뭐 저도 워낙 좋아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다 아는데 그 송혜교 씨가 그 극 중에서 좀 굉장히 말랐잖아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곤약을 먹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드라마에서 이 송혜교 씨가 맡은 역할 자체가 이 학교 폭력 피해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김인숙 작가님이 이 송혜교 씨한테 좀 왜소하고 앙상한 조금 몸을 유지할 걸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신이 좀 여배우로서 예뻐 보이기보다는 좀 앙상하고 고단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마음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이제 곤약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곤약 자체가 구약나무 뿌리로 만든 글루코만나넬 주성분을 하는 가공식품인데요. 이 식품의 이제 곤약 자체가
수분과 이제 보통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칼로리 또한 100g당 한 6kcal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도 곤약은 변비나 정장작용 그리고 비만에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한 곤약의 글루코만난 성분 덕분입니다. 글루코만난은 불용성 식이섬유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쌀밥 등 당분이 높은 식품과 함께 섭취를 하면요 비만뿐 아니라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곤약이 뭐 특유의 냄새가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곤약살 저도 해서 먹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송혜교 씨가 이걸로 다이어트 효과를 봤다니까 관심이 가긴 가는데. 네, 곤약살 요즘 많이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이제 곤약이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97%. 그리고 이제 식감 때문에 저작 운동 많이 씹죠. 근데 많이 씹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곤약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일부 곤약쌀에는 이 타피오카라는 게 함께 좀 섞여 있습니다. 타피오카. 우리 밀크티, 버블티 마실 때 그 검은색 동그란 고무공처럼 생겨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피오카인데 얘도 곤약처럼 보입니다만 얘는 카사바 녹말로 만든 건데 대부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 버블티에 있는 이 알갱이랑 비슷한 타피오카의 함량이 좀 너무 높은 곤약밥은 그 오히려 탄수화물 함량 자체가 높아서 곤약밥이지만 살이 좀 찔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게 되면요. 곤약 1일 섭취량이 공고되어 있는데 2.7에서 17g 정도니까 요걸 맞춰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꼭 짝꿍이 있습니다. 물하고 같이 많은 물과 드셔야지만 별 탈이 없기 때문에 물을 꼭 같이 드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이어트로 유명해져서 이제 곤약밥 사람들이 저거 마시면 저거 먹으면 살 빠지나?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요즘에 이제 고구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 두부 다이어트 하시는 분, 또 오이 드시는 다이어트 있어요, 오이 하시는 분, 다이어트. 뭐 그러다가 요즘에 또 김치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김치? 근데 김치는 밥이 있어야 먹는 거? 김치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진짜예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김치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얼마 전 이제 국제 학술지에 발표되었는데요. 세계 김치 연구소가 최근 비만 대상자의 김치 섭취와 그리고 체중 감소와의 상관성을 이게 세계 최초로 코호트 분석을 해서 이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김치를 2, 3회 총 100g에서 150g 정도 섭취하면 체질량 지수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죠. 아니 김치는 뭐 물론 배추, 채소로 만드는 거니까 도움이 되긴 하고 저게 발효식품이니까 좋다는 건 우리도 알지만 네. 저게 짜고 맵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밥하고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김치를 먹어서 체질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코호트 연구의 특징인데요. 이 연구는 이제 5만 8천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성인을 대상으로 13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소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팀이 함께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치를 좀 자주 하루에 2, 3회 그러니까 자주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비만 지표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 감소가 15% 적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경향성을 보였다라는 보고로서 건강한 식사랑 김치가 되게 건강한 식사랑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구독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특정 부위 다이어트? 내년부터 해야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야. 운동. 가능할까? 야, 저거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팔뚝살 위주로 좀 빼고 싶은데 원하는 그 부위를 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팔뚝살 뺀다 그러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팔뚝살이 헐렁헐렁해져.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살도 헐렁헐렁해져. 헐렁헐렁해지고. 다만 배가 이렇게 나와.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부위별로 살을 뺀다고 했을 때
뱃살만 따로 쏙 빼고 싶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부위별로 싹싹 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특정 부위만 살을 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특정 부위만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 부위에 이제 근육이 발달되면서 약간 이제 조금 체중이 좀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적으로 안에 우리가 지방들, 체지방들이 타기 위해서는 그냥 그 부위만 탈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몸의 체중 감량과 여러 몸의 대사가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체지방이 줄기 때문에 특정 부위만 뺄 수 없다는 것만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쉽고 편한 다이어트는 없죠. 그렇죠. 편한 다이어트는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부분을 뺄 수 없으니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여기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도 실은 오해입니다. 자,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좀 날씬해지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비유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소나기를 쫙 맞고 집에 와요. 그리고 드라이어로 몸을 말려요. 그럼 몸이 뽀송뽀송할까요? 그렇지 않죠. 운동으로 아무리 몸을 뽀송뽀송하게 하려고 해도 소나기, 과식을 하면 그 어떤 운동도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부분에 예쁜 체형을 갖고 싶다면 반드시 식사와 함께 운동을 병행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진실을, 냉정한 진실 바로 말씀드립니다. 냉정한 진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덜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데 운동을 한 다음에 다른 거 드시면 안 되지만 요거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레시피를 한번 배워보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아메리카노도 마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한방차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재료가 되게 일반적인 겁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요거예요, 요거. 뭐예요? 생강. 바로 생강입니다. 근데 단순히 요 생강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생강을 말린 건강이라고 있습니다. 약재 중에. 오늘은 이 건강을 이용한 건강차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건강차. 네. 사실 뭐 다이어트에 생강이랑 건강이 뭐가 도움이 되고 감기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생강은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발산약이라고 부릅니다. 몸 안에서요 땀을 내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약이 바로 이 생강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결국엔 배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배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생강이고 그럼 말리면 어떻게 도움이 되냐? 이 생강을 말리게 되면요. 그냥 생강 생물을 쓰게 되면은 그 표면에 있는 것들이 발산이 되는 거고요. 말리게 되면 이게 심부의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심부열을 발생시키면서 어찌됐든 몸 안에서 계속 열을 내게 되니까 지방 연소 효과가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비만,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좀 이렇게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일단 건강이랑 생강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양파 반쪽, 그리고 나서 육개,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계피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 한 10g 정도 넣어주시고 생강도 통으로 준비했는데 사실 좀 잘라서 넣어주셔야 돼요. 잘라서 요 생강도 한쪽 넣어주시고 계피도 뭐 한 2g 정도인데요. 큰 덩어리로 한 덩어리가 2g 정도가 나와요. 아니면 작은 것들은 이렇게 2g을 재서 해주시고 양파 반쪽 같이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물 2리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물 2리터 넣고 1시간 정도 이제 불 올리고 팔팔팔팔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또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오히려 유효 성분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맛이 이상해지니까요. 딱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 앞에 보면 색깔 좀 진한 차가 하나 있을 거예요. 고게. 집에서 열심히 만들어 온 생강차입니다. 오, 향이 좋아요. 그냥 제가 알던 생강차 맛만 생각했는데 양파에 약간 달짝지근함도 살짝 있으면서 에피 향이 네. 이게 요즘 같은 연말에 느낌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설탕만 좀 들어가면 수정과 느낌이 나요. 맛있다 이거. 에피 덕분에. 매운 향도 있어가지고. 이거 따끈하게 좀 더 진하게 해서 따끈하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이제 따끈한 느낌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살짝 뭐 설탕을 타도 좋지 않겠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꿀을 타주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거고요. 약간 매운맛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운맛 덕분에 다이어트에 더욱더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 우리 여성분들 보면 항상 내가 몸이 부었다가 이게 붓기가 살이 됐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몸이 수시로 잘 붓는다. 이 붓기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차도 준비했는데요.
복령을 이용한 복령차입니다. 사실 이 복령은 섬나무 뿌리에 이렇게 기생하는 버섯이에요. 버섯이고 복령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수삼습약이라고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습기를 제거해주고 소변으로서 모든 것들이 잘 배출되게끔 해주는 약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령을 한 10g 정도 준비하시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1시간 정도 2리터에 넣고 팔팔팔 끓여서 복용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하루 용량이거든요. 하루에 한 이 정도 용량을 복용해 주신다고 섭취를 해주시면은 다음 날 아주 붓지 않고 자, 말끔한 기분 좋게 일어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건강차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차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다른 차는 사실 복령차를 제가 준비했고요. 네. 두 개. 이거 마셔보시죠. 네. 이거. 이것도 맛봐야죠. 이거는 고급지다. 이거는 그냥 색깔 변화도 없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더 좋다. 네. 저는 오히려 복령차. 복령의 효과는 뭡니까? 야. 복령은 붓기를 빠지게 해주는 붓기 빼는 차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못된 다이어트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문제 있는 겁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추워요. 날 춥습니다. 진짜 어제 야외 촬영 잠깐 했는데 오늘 바로 목이 아프더라고요. 목도리 잘 착용하시고 방 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이제 연휴잖아요. 크리스마스 연휴. 그러네요.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